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사람이고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길냥이 사랑단 대표고요. 아직 매일 아침 항암제를 먹고 있는 암환우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웰컴 투 항암월드라고 생존율 10%의 시한부 백혈병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투병기를 항암 치료 과정의 병동 생활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내서 오늘 만나자는 감사한 제안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길냥이 사랑단 대표로는 또 이 길고양이에 꽤 진심입니다라는 책을 쓴 지금 어쩌다 보니 제 경험으로만 책 2권을 낸 홍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수입이 되는 일은 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뭐 예전에 일하던 곳이나 이렇게 제안은 왔었는데 와서 일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회복 과정에서 큰 힘이 됐던 길고양이들을 끝까지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길냥이 사랑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빼려면 수입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 그런 동안은 아무래도 향후 2, 3년 동안은 계속 지금과 같은 글 쓰는 사람 그리고 길고양이 돌보는 일을 위주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자원봉사로 아미북스라는 그 암 환우분이 대표를 맡고 있는 암 환자들이 좀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서 암 환우들과 함께 독서 모임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약속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약속은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의료 수치와 상황을 다 생생하게 쓸 수 있냐고.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뭐 일기는 어려서부터 썼지만 혹시라도 살아남는다면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트를 좀 해놨었고 그래서 결국 책이 나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만났던 분들하고도 제 마음으로만 약속을 했었어요. 너무나 다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살아남는다면 실명으로는 쓸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줌마들의 얘기를 내가 꼭 남기겠다. 후에 혹시라도 가족들이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가족들은 저를 아는 가족도 있으니까. 아, 우리 엄마가 내가 모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런 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글을 쓰기로 생각한 건 마음을 먹었던 게 20대 중반인데 이제 책을 준비하고 뭐 공모전을 내고 이러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투병을 갑자기 하게 된 거라서 그때 응급실에 가서 이제 그런 뭐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판정을 받았을 때 든 생각이 다른 거는 그냥 아쉽지 않았는데 제일 아쉬웠던 게 내가 글을 쓴다고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느라 정작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하나도 못 냈구나.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살아남는다면 글을 쓰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살아남으면 평생 글쓰기에 매진을 하겠다.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제가 신께 약속을 했었어요. 맹세를. 그래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2가지 신께 한 맹세와 그 분들과 한 약속을 마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써야 될 글을 썼고 다행히 부고션을 만나서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됐고 이제는 그냥 필요한 이 글에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저는 모르죠. 근데 그분들에게 신이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닿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식하고 100일 뒤에 원래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남아있는지 이제 암 유전자가. 근데 그때 제가 0.06%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보니까 재발이라고 생각하셔서 다시 이제 항암제를 먹자 하셨는데 그래서 최소 제가 먹는 약이 글리백인데 최소 의학적 효과가 있는 복용량이 4알이에요. 근데 제가 4알을 다시 먹었더니 항암 치료 중에 8알까지도 먹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항암이 세서 그런지
그러니까 다시 가서 저는 죽더라도 내 알을 못 먹겠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원장 그 교수님이 하나를 줄여주셨어요. 근데 그 글리백의 복용 안내문을 보면 최소 용량이 4알이고 그 이하를 먹었을 때는 의학적 효과는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3알을 먹고도 지금 8년째 제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뒤에 저희 교수님도 포함이 된 대한혈액학회에서 나온 만성골수성 백혈병 연구회라는 이제 의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서 낸 책을 저희 교수님도 있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백문백답 이해하기란 책이 나왔었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식하고 100일 뒤에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40%라는 거예요. 근데 그 40%가 6개월, 12개월 뒤에도 양성이 나올 확률은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잔존한 게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항암 치료 때도 거의 막바지 골수 검사하기 직전까지도 말초혈액에서는 암세포가 보였기 때문에 저희 주치의나 이런 의사들은 이게 다 사라졌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1차 항암 치료 후에 암세포가 0%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은 되게 느리게 반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항암 후에 3차 항암을 또 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낮아지는 유전자 비율이 되게 천천히 왔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학적 치료에 반응하는 정도나 기간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나는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던 것가 아닐까. 그러니까 새알만 지금 8년째 먹는데도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끊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CML, 제가 겪은 CML이라는 그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사실 표적 치료제 치료가 제일 먼저 도입된 분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90% 이상의 환우들은 먹는 약으로 암을 치료해요. 굉장히 선도적인 분야죠. 근데 저처럼 늦어서 진행이 되거나 저처럼 말기에 가거나 이러면 위험하다고 하는 급성 백혈병의 생존율보다 훨씬 낮은 10%도 안 되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약이 안 듣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행히 약이 들었고, 그리고 그게 어쨌든 느리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료진 책의 마지막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의료진 멘토링을 제가 3군데를 갔었어요. 한국혈액암협회에서 주최하는 이제 의사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2분의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분은 본인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를 맡고 10년 동안 첫 판정이 말기 급성기인 CML 환자는 10년 동안 2명을 봤다. 그리고 다른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 신기하게 보세요. 다들 저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 10명 중에 1명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을 끊어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2분의 의사 모두 비교 대상도 없고 관련 자료도 없기 때문에 끊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평생 먹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는 거죠. 3번째 멘토링이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제 상태를 아시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을 때 만약에 약을 끊겠다고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먼저 끊자는 말씀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 한번 끊어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그 CML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기능적 완치라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는 경구용 먹는 항암제로 3년, 그 약마다 다르긴 한데 3년 이상 제로 상태, 제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3년 정도 지나면 기능적 완치를 약을 끊는 걸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만약에 끊었다가 다시 재발을 하게 되면 다시 약을 먹으면 원래 제로가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제가 말기만 아니었다면 사실 8년 이상 제로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도 못하는 일을 할 정도로는 좋아요. 근데
아침에 약을 먹고 나면 아무래도 면역력 저하가 되니까 면역력 오전에는 한 조금 외부 활동을 하기는 힘들어요. 좀 잠깐 한 30분 정도 누워있다 일어나는 게 좋은 그런 상태예요. 저는 사실 다른 환우들에 비해서는, 같은 병동에 있던 분들에 비해서는 다양한 증세를 치명적이지는 않게 겪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폐렴, 장염 다 항암 치료할 때마다 거의 겪었고, 그리고 일단 항암제가 들어가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그 다음에 울렁거리죠. 그리고 머리가 빠지고. 근데 다행히 모든 증상이 아주 심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밥을 정말 잘 먹었어요. 병원 밥이 정말 맛이 없는데 저희 오빠가 너가 지금 네 몸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밥을 열심히 먹는 것 뿐이다 라고 했고, 그 나름대로 서울대병원에서의 뭐 빵식이라든지 빵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식사로. 그리고 뭐 특식, 뭐 짜장면도 나오고 비빔밥도 나오고 곰탕도 시켜 먹을 수가 있고, 그거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제가 병동에서 제일 밥을 잘 먹는 환자였기 때문에 잘 먹어서 그런지 부작용이 많이 비껴갔어요. 그리고 머리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늦게 빠진 경우였고요. 빨리 났고. 그래서 지금 원래 제 머리로 거의 돌아온 거고요. 사실 그 전에 항암들도 다 힘들었지만 제일 셌던 거는 이식 항암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비껴갈 수 없이 정말 온몸이 검게 피부가 변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이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다 따끔따끔해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수면제를 받아서 먹었었고, 그 다음에 머리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외계인처럼 빠졌어서 그때는 정말 모자를 쓰고도 나가는 게 좀 싫었던 그런 단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뭐 폐나 간이나 신장은 무사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때 환우들 병원 안에서 보호자분들께서 서로 이용한 팁을 많이 나누시는데, 거기 배선실이라는 곳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차를 끓여서 계속 마시라는 조언을 어머니가 듣고 그걸 계속 주셨는데, 그게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일단은 일반 병동은 지금은 코로나라 다르지만 오픈돼 있잖아요. 뭔가 격리병동은 병동 자체가 한마디로 이 병원 안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도 2중, 3중으로 돼 있고,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 복도에서부터 공기가 다 케어돼요. 습도와 그 다음에 온도까지 다 맞춰서 이렇게 걸러진,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공기만 들어오는 거고요. 그게 병실 안에 들어가면 또 각 침대가 전부 이중 커튼으로 흰색, 투명한색 이렇게 이중 커튼으로 다 차단이 돼 있어요. 각각이 차단돼 있고 각각이 다 필터가 위에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일반 고형암이나 이제 백혈병 중에서도 림프종이나 이런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 항암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들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맞고 아니면 며칠 입원해서 맞고 이제 돌아가셔서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가장 센 항암제를 집중 투여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7일 밤낮을 그냥 2가지를 맞았기 때문에 몇 병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한 병을 이렇게 맞고 가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제가 7일 동안 매일 1리터짜리 7병, 하루에 한 병씩 12시간마다 한 병씩 맞았나? 그리고 다운오로비신이라고 이렇게 센 항암제 갈색을 이틀에 한 번씩 3병인가 맞았거든요. 24시간 거의 7일 동안을 맞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온몸의 면역력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서 그게 다 온몸의 면역을 쓸어버렸다가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걸 거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로 균이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부터 다 정화된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폐포자충으로 인한 폐렴에 걸렸었는데, 그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때 자연스럽게 흡입을 했다가 면역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면역력이 제로가 되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것만 들어와도 폐렴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격리병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들어가면 몸이 회복되고, 특히나 그 항암 치료를 하는 목표가 암세포의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관해가 목표인데, 그 관해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병원에서 내보내 주질 않아요. 그러면 2차, 3차를 계속 병원에서 받아야 돼요. 밥을 잘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께서도 제가 부작용이 적으니까 이제 환우들 중에서 부작용은 몸과 암이 싸우는 건데, 약이랑 암이 그래서 나타나는 건데 부작용이 적으면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주치의한테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왜냐면 부작용이라는 거는 없어도 되는 건데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 항암제가 잘 먹으니까 몸에서 재작용만 하고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거고, 부작용이 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크고 많이 아플수록 잘 낫는다라는 거는 잘못된 상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잘 드시면 많은 부작용, 뭐 신장 독성이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이런 걸 피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좋은 거는 많이 울렁거리면 우리가 사실 밥도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뉴케어라고 식사 대용으로 마실 수 있는, 저는 병원 치아에 의료기 상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환우들이 권해줘서 먹었는데 정말 밥도 못 먹을 때는 그걸 먹으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뉴케어도 제가 권해드리는 편이고, 제일 좋은 건 옥수수차. 네, 옥수수차는 계속 마시는 게 정말 좋고, 제 책에도 보시면 48시간 선고를 받은 분이 있었어요. 백혈병이 뇌에 침투해서 48시간 안에 소변을 보지 못하면 사망하실 거라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옥수수차를 계속 끓여드렸는데, 또 그분이 기다리던, 책을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뭔가를 희망을 갖게 돼서 48시간을 훨씬 넘겨서, 그때 48시간 앞두고 오줌이 나오셨고 48시간을 지나서 훨씬 지나서 돌아가셨는지는 확실치 않고 살아 계셨거든요. 저랑 헤어질 때까지도. 그래서 옥수수차를 많이 드시라고 환우들에게 권하고, 또 하나는 오렌지 주스. 저는 오렌지 주스를 지금도 매일 마셔요. 매일 한 잔, 한 200ml 이상을 마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신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혈소판이 노란색이잖아요. 저희는 수혈을 많이 받는데 이상하게 그냥 제 경험상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혈소판이 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집 밖에서는 이제 제가 음식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오렌지 주스를 매일 꾸준히 마실 때랑 하루라도 걸렀을 때 멍이 드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도 멍이 되게 잘 드는데 혈소판이 낮으니까. 오렌지 주스를 계속 먹을 때는 확실히 멍이 덜 드는데, 지금도 막 곳곳에 멍인데 좀 해이해져서 잊으면 또 살짝만 봐도 멍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밥을 잘 드시고, 식사가 너무 어려울 땐 뉴케어나 병원 특식 같은 걸 잘 신청해 드시면서 오렌지 주스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옥수수차는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암환우들을 이제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북토크라든지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의 뒤에 보면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병동에서 만난 분들, 그 밖에서 만나는 분들, 꼭 암 환우가 아니더라도 인생에 큰 일을 겪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생각이 사람을 붙잡고 잘 놓아주질 않아요. 아니, 내가 무슨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이런 지독한 병을 겪을 만큼 잘못했나? 저도 그 생각이 되게 괴로웠고, 암에 걸리면 스스로를 많이 반성하게 되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걸렸지? 이걸 잘못했나? 식사를 잘못했나? 운동을 안 했나? 하면서 내 탓을 하게 돼요. 주변에서도, 가족들도 안타까우니까 너 왜 진작 알지 못했어? 왜 진작 병원에 안 갔어? 막 이러면서 탓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워낙 아파하고 이럴수록.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심해서 환시까지 온 거였거든요. 정신적인 문제까지 온 거예요. 내 탓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타일 무늬가 마녀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 못 들어갈 정도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청해서 이런 게 보인다라고 해서 어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려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나름대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을 계속 읽었고요. 책을 보면 책 중에서도 이제 힘든 시련을 겪고 그거를 이겨내는 주인공들, 예를 들면 2차 대전 시기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태인 수용자들의 얘기라던가 그런 얘기들을 읽다 보면 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그렇게 가혹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그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은 더 어린 나이에 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내가 이 나이까지 별다른 불행 없이 살아온 것도 행운이었구나.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떤 집안에나 불행이 오는데 그게 그냥 지금 이런 형태로 나한테 온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안에서 이 정도의 건강상의 불행을 짊어질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또 어쩜 다행이다. 뭐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린 조카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오빠나 언니가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하니까 만에 하나 잘못돼도 나 혼자의 그거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선 책을 많이 병동에서 제가 계속 책을 읽으니까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주치의 선생님들, 환자들 다 뭐 보냐고 왜 그렇게 책을 보냐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저로서는 지금 암 환우들을 위한 어떤 심리적인 케어에 대한 제도적 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 마음의 힐링, 치유를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됐기 때문에, 왜냐면 결국은 병동에서 다른 환우들과의 문제 아니면 가족 보호자들과의 관계, 우리가 아프면 우리는 물론 보호자들도 낯설어져요. 되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환우나 환우 가족들이 다 같이 심리 상담을 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제 각각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정도라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의료적인 지원도 없거니와 그런 비용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환우들 입장에서는 지금 병원비도 없는 판에 내 마음이 힘들어, 나 심리치료 받고 싶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도 난 너무 힘들어, 뭔가 어디 말하고 싶은데 환자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내 마음이 힘들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암 환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무료로 운영하는 뭐 암 환우의 스트레스 해소법, 아니면 암 환우와 가족의 대화법, 이런 거를 찾아가서 엄마랑 같이 듣고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환시가 왔을 때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 전문가가 말해주는 것이. 근데 정신과에서는 내가 말하는 걸 자르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워낙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중증 환자에게 어떤 중증 할인 혜택이 의료 제도가 있듯이 심리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의료적인 제도가 있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많이 해주는데 뭘 또 해달라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료라는 거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의학적 치료 결과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정말 제 책을 보면 아실 거예요. 환자들이 마음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지원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히려 이 사람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 의학적 효과도 더 좋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환우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꼭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무료든 유료든 찾아서 들어보셔라.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로 하시려면 책을 많이 읽어보시라는 거.